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 TV를 시청하는 공화당 당원 여러분, 또 우리가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기 오늘 네 번째 시간을 함께할 남방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샘씨 오늘 올라가면서 그리고 다시 건강을 위해서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금 과학이라서 제가 이제 한강 주변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6월 말부터 한강에 생긴 그 야외 수영장이 있는데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그 수영장 가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저는 좀 여름을 하고 있는데 더울수록 땀 내고 운동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건강한 여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는 원래는 이제 1945년 7월,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되기 한 달 전 당시 이제 국제 정세, 국제 정치 이런 상황을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은 제가 문제 제기, 또 특정인에 대한 비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뭐 깐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그 이종찬 강북회장의 역사 인식,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종찬 강북회장의 역사관에게 문제 제기와 함께 왜 그것이 문제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종찬 강북회장이 얼마 전에 강북회장으로 정식 취임을 했습니다. 뭐 한 2주도 채 안 되죠.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6월 26일 백범기념관에서 김구 선생 74주기 추모식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여야 뭐 원내 대표들도 참여를 하고 강북회 회원들도 한 300여 명 참가를 해서
김구 선생을 기리는 추모식 행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새로 강북회 회장이 된 이종창 강북회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이 그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여러분 쉽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추모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북이거나 극우다.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임시정부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강북회 내부에서 쓰는 그 문건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으로 해서 문서를 하겠다라고 강북회 취임 직후에, 회장 취임 직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하면 금방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종창 강북회 회장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 편이거나 아니면 극우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으로 주장하는 세력은 주로 이제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죠. 그것을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방송에서는 이제 극우로 매도해 왔는데, 이종창 강북회 회장의 인식도 바로 그런 겁니다. 태극기 세력, 시민, 국민들이 주장하는 1948년 건국은 일부 극우 세력의 주장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친북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일종의 물타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이 그 얘기한 것은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은 극우 세력이다. 태극기 세력은 극우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친북을 끼워 넣어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종창 강북회장이 김구 선생 74주기 추모식에서 한 얘기고, 그 한 일주일 전에 강북회 회장에 취임했을 때는 그 당시 중앙일보인가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하면은 한 3주 뒤인 1948년 9월 9일에 북한이 또 국가가 수립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건국과 북한의 국가 수립이 비슷한 시기에 3주차를 차이에 두고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통성이 북한에 비해서 약화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 임시정부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얼핏 들으면 또 그럴듯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달에 건국되었다는 거하고 3주 뒤에 북한이 국가를 수립했다는 거하고 그렇게 하면 비슷한 시기에 남북한의 두 개의 국가가 생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북한에 비해서 그렇게 위에 서지 않는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1919년 임시정부를 건국절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종창 강북회장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은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19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지만은, 제가 봐서는 그거는 일종의 좀 뭐랄까요, 꽁수라고 할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정통성 우위에 서기 위해서라도 1948년이 아닌 1919년이 건국절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1948년 건국을 주장한 사람은 극우라고 규정짓기 위해서 1948년 건국을 주장한 사람은 또한 친북 세력이다. 이렇게 해서 물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이종찬 강북 회장의 대한민국 특히 건국을 둘러싼 역사적 인식은 기회주의적 역사 인식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네 번째 에피소드 역사 이야기의 주제를 이종찬 강북 회장의 회색 역사관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서 제가 이 역사 바로 알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내용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제 해석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왜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 맞느냐?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실체로서의 국가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됨으로써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이죠. 그러나 우리가 1919년 4월 달에 임시정부를 중국에서 세우면서 민주공화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임시정부 헌법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헌법 전문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그 정신을 대한민국이 계승해서 1948년 8월 실체적인 국가로서 탄생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1919년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예요. 건물로 치면 가건물이죠. 그 당시에는 우리의 영토가 없어요. 그 당시에 한반도는 일본 영토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국민이 아니고 일본 국민이에요. 우리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주권은 일본이 주권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정부의 정신은 계승하고 발전시키지만은 그러나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에 우리가 실체적인 국가가 수립되었다, 건국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1919년 임시정부 이후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라가 있는데, 국가라는 실체가 있는데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한 건국일이다, 건국절이다. 이것이 맞는 얘기죠. 타당한 얘기죠. 그러면은 이종찬 강북 회장의 이런 역사 인식 외에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건국절 논란이 잠시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좀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좀 가라앉았는데, 그 당시 이제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것은 주로 이제 우리 아스팔트 애국 세력들, 태극기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시작은 1948년 8월 15일부터라. 이걸 이제 내세우고 우리가 48년 8월 15일을 우리가 이제는 건국절로 개념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좌파들이 들고들었었죠. 그 좌파들의 영사인식은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건국일은 1919년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좌파들이 그런 주장을 한 어떤 의도는 뭐냐? 이승만 이끌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정국에서 거의 개인 플레이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이 좌파들, 종북 좌파들은 이승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잖아요. 정통성은 북한이 했다라고 보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과 이승만의 어떤 정통성을 깨기 위해서는 1948년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1919년 임시정부가 건국이다 라고 함으로써 해방 당시에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를 더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드는데 김구 선생은 참가하지 않았죠. 1948년 4월 달에 뭐 남북협상이라고 해가지고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뭐 하다가 결국은 이용만 당하고 돌아와서는 대한민국 국가 탄생에 김구 선생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구 선생을 이렇게 부각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승만의 권위와 정통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을 이렇게 대립구도로 놓고 대한민국과 임시정부를 대립구도에 넣음으로써 어떻게 보게 되면 우파, 민족주의, 자유주의 세력을 갈라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좌파들이 주장하는 1919년 건국일이에요. 이 좌파들, 종북 좌파들은 임시정부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 식민 시기에, 일제 지배 시기에 어떤 항일운동의 모든 중심과 정통성은 김일성에게 있다라는 북한의 역사관을 추정하기 때문에 임시정부도 부정해요. 그러나 대한민국과 이승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 정통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김구와 임시정부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19년 임시정부를 건국 기원으로 삼는데 좌파들이, 주사파들이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논쟁이 붙었죠. 논쟁이 붙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졌는데, 조용해진 것은 뭐냐? 좌파들이 갑자기 1919년 임시정부 건국일 그걸 주장을 갑자기 소리를 내지 않아요. 침묵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왜 그들이 갑자기 침묵 속으로 들어갔을까라고 했을 땐 제 생각은 이겁니다. 좋다 이거죠. 1919년 임시정부를 건국일로 인정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1919년 임시정부가 그야말로 이제 오늘 대한민국에 뿌리면서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건 사실이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북한은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일제시대에 항일 투쟁을 김일성 혼자서 다 했다라고 하는데, 1919년 임시정부가 하나의 독립운동의 중심이고 뿌리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김일성의 나이가 7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일제에 저항하고 해방시킨 것이 김일성이고, 일제의 어떤 항일 무장투쟁에서 승리해서 북한을 해방시켰다고 북한에서 가리키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좌파들이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북쪽에서 지령이 내려왔을 거예요. 야, 뭐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까기 위해서 1919년 임시정부를 건국을 내세운 거 너무 내세우지 말라. 그렇게 되면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면은 그 당시 7살인 김일성, 북한 입장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그 활동은 뭐가 되느냐? 그렇게 쑥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잠잠해졌는데, 아니 또 갑자기 이 또 새롭게 광복회장에 대한 이종천 광복회장이 이 좌파, 주사파와 똑같은 주장을 내세워서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이제 광복회 모든 문건에서는 대한민국의 연호를 1919년부터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신문사에 글도 내기도 하고 했는데, 또 우리 공화당 TV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급히 이종찬 광복회장의 회색 역사관이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우리 지금 현재 헌법 전문에 실려 있잖아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그것도 사실은
이종찬 당시 그 민정당 의원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도에 헌법이 개정되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당, 집권당은 민정당이었죠. 전두환 정부, 전두환 대통령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때 이종찬 씨가 민정당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종찬 씨가 1980년대 안기부에 있다가 그 다음에 80년대 5.18 그 무렵에 이제 안기부에서 이제 그 관련되어진 특히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김대중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김대중 씨를 아마 제가 조사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안기부에 있을 때. 그리고 바로 이제 50 출범 과정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 거기서는 무슨 위원을 하고 해서 이제 민정당 창당에 이종찬 씨가 앞장섰죠. 그래서 민정당이 창당되고 이종찬 씨가 흔히 정치 1번지라고 얘기하는 종로에 출마해서 4번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정당 원내 총무 사무총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그 1987년은 이종찬 씨가 국회의원인 시기였는데 그때 사실 이종찬 씨가 그걸 주장을 했어요. 임시정부의 어떤 정신을 개성하는 것을 헌법 전문에 넣자.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이 나왔다는 지금의 헌법 전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새삼스럽게 대한민국의 건국은 임시정부다. 더 나가서 오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종찬 강북회장의 독단이다. 욕심이다. 또 그것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종찬 강북회장을 특별히 뭐 비판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건국과 관련되어진 논쟁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또 우리의 중요한 역사 정통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종찬 씨가 그냥 뭐 개인이다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뭐 그 사람 생각은 그런 역사 인식을 갖고 있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종찬 씨가 지금 광복회 회장이란 말이에요. 광복회 회장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독립운동을 한 우리 선현들, 애국 열사들의 그것을 기리는 아주 중요한 단체의 지금 회장인데 그러면 공인이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근데 그분이 이런 오도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어찌 보게 되면 제가 앞서서 이종찬 강북회장의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되어진 주장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기회주의적 해석이자 처신이다. 이렇게 비판했죠. 왜냐하면 이종찬 강북회장의 어떤 정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런 그 여정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금 이종찬 강북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87인가 그렇게 됐을까요? 연세가 많으신데 이종찬 강북회장은 원래 육사를 들어갔죠. 육사 16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군의 장교로 있다가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할 무렵에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해서 중앙정보부에 입사해요. 중앙정보부 입사 시험을 봤는데 1등으로 합격을 해서 중앙정보부, 지금은 이제 국정원 전신, 안기부 전신이죠. 중앙정보부 입사 시험에 합격해서 1980년에는 중앙정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 이제 5.18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18과 관련해서 당시 내란 음모죄로 있었던 김대중을 조사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입법회의 의원을 역임을 하고 민주당 창당에 적극 참여해서
종로에 출마를 해서 11대, 12대, 13대, 14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원내 총무와 사무총장까지 했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종로는 이제 흔히 정치 1번지라 하는 상징성이 있죠. 여기서 내리 4번을 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종찬 의원 또 상당히 욕심을 낼 만하죠. 그래서 본인도 대통령이 될 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태우 정권 말기에 그 당시가 이제 민자당이었죠. 민주자유당. 민자당에서 이제 유력한 대권 후보가 김영삼이었고, 그리고 이종찬 씨도 뭡니까? 대권 후보로서 김영삼과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둘러싸고 김영삼과 대결했다가 이종찬 씨가 새가 없으니까 결국은 김영삼이 민자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종찬은 이제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니까 민자당을 탈당해요. 탈당해서 새한국당이라는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로 나섭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안 돼가지고 당시 여러분 그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국민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또 이종찬 씨에게 입당을 권유했어요. 뭐 거기는 뭐 뒷거래도 있었겠죠. 뭐 입당하게 되면은 대통령 후보도 국민당에서 뭐 추대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오갔던 것 같은데 국민당이 입당을 합니다. 입당했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주영 회장하고 불화를 해요. 정주영 회장하고 불화 끝에 다시 국민당을 뛰쳐나와서 다시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종찬 씨도 이제 자신이 종로에서 4번 한 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이제 민자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김영삼에게 패하고 독자적인 당을 만들었다가 정주영이 국민당에 갔다가 또 정주영하고 불화 끝에 다시 뛰쳐나와 가지고 독자적인 미니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김영삼 정권이 끝나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죠. 1997년도 김대중 후보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이종찬 씨가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이 제가 봐가지고는 사실 이제 80년대는 민정당에서 영화를 누렸던 이종찬 씨하고 1980년도에 자신을 치조했던 김대중이 1997년도 김대중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갔다라는 걸 보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의 인연은 뭔가 1980년 중앙정보부 그 기획조정실장으로 당시 이제 김대중 내란 음모와 관련해서 김대중을 조사했던 그 시기의 인연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 저는 좀 뭐 그렇게 좀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1998년 안기부장이 되었죠. 안기부장이 되고 이제 안기부장이 지금의 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되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안기부장이자 초대 국정원 원장을 이종찬 씨가 맡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김대중 시기에 김대중 정권 시기에 안기부의 대공 요원들이 수백 명이 자리에서 쫓겨났잖아요. 대북 화해 정책, 햇볕 정책을 하면서 정보부, 안기부의 대공 요원, 베테랑 요원들 한 600여 명 정도가 되죠. 그 사람들을 가지고 다 그냥 자리에서 내쫓았죠. 그 당시 그 안기부장 국정원장이 이종찬 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에서 아주 약화되어지고 간첩을 잡지 못하던 시기가 바로 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인데 그 당시 안기부장과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이 이종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정보부가 약화되어지는데 대공수사권이 대폭 축소되어지는데 최고 책임자로서 사실 이종찬이 근무를 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 국정원이 본연의 어떤 임무인 간첩수사, 대공수사 그거 지금 경찰로 이전되었잖아요. 그래서 뭐 몇 달 뒤부터는 이제 지금의 국정원이 간첩 수사도 못합니다.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건 반대다. 틈만 나면 아니 국정원장 정보부의 그 존재 이유가 뭐냐? 그건 당연히 방첩이죠. 간첩을 색출하고 수사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정보부의 기본 책무고 조직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간첩을 안 잡고 경찰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지금 경찰에는 사실 경찰 고위 간부들 사이에는 좌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대공수사 경력이 있어가지고는 국정원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건 고도의 어떤 전문성과 아주 특수한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데 경찰이 어떻게 대공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은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이 가져야 된다. 그게 없으면 국정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 존재 이유가 없다. 이거 항상 주장하는데 현재 그게 의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몇 달 뒤면은 경찰로 이전이 됩니다. 뭐 그런 상황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 이렇게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에서 완전히 가고 오랫동안 대공, 요원, 베테랑 수사관들이 다 그냥 쫓겨나고 한 그 책임의 정점에는 이종찬 씨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종찬 씨가 2017년 대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지금 광복회 회장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드바이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그 보도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가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이철우 교수가 있어요. 이철우 교수는 맞을 겁니다. 제가 잠깐 요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철우 교수하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가까운 친구, 막역한 사이인데 그 이철우 교수의 아버지가 바로 이종찬 광복회 회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종찬 씨는 대통령에게도 직접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게 지금의 대통령과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를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또 광복회 회장을 또 맡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광복회 회장이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에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벌써 이렇게 오류가 되는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 또 제가 봤을 때 기회주의적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우려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광복회 회장이지만 이분의 어떤 얘기가 지금 정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십시오. 그럼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그 개인의 인생사를 보게 되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도전했던 대통령만 못했지 나머지는 다 누렸어요. 육사 들어가가지고 예편해가지고 중앙정부부에 입사해서 또 하다가 1980년 5공화국 출범 당시에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역할을 했다가 국회의원 4번 하고 말이죠. 대통령 후보까지 했다가 나중에 또
김대중 정권에서는 정보부장까지 하고 지금은 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정부는 광복회장을 하고 이걸 보게 되면 이종찬 광복회장의 인생 이력을 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모든 누릴 수 있는 영화를 다 누렸어요. 대통령만 빼고.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종찬 광복회 회장의 일생은 양지만 쫓아왔다. 그의 정치인이니까 평가를 했을 때 정권을 오가면서 양지만 쫓아다닌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그것도 개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뭐 개인의 어떤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정권을 오가면서 이렇게 개인의 입지와 영달을 뭐 누렸다 그러면 뭐 하지만 그러나 제가 봐가지고는 그런 능력 외에도 기회주의적인 어떤 처신이 이종찬 광복회장이 일생에 있어가지고 어떤 건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종찬 광복회장이 왜 광복회장이 됐느냐, 또 왜 김대중 정부 때로 정보부장을 하고 과거 민정장 때로 그렇게 잘 나가고 뭐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는 그 할아버지의 후광이 가장 큽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회영 선생입니다. 또 작은 할아버지가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또 대한민국이 건국돼서는 부통령을 했던 이시영 선생이에요. 이회영, 이시영 두 할아버지가 이종찬 광복회 회장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 후광이 큰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된 거예요. 그럼 이회영 선생하고 대한민국 부통령 이시영 선생은 조선이 망하니까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군사를 키우면서 독립군을 키우고 또 독립군 자금 무기를 대줬죠. 당시 그 이회영, 이시영 두 형제분이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독립군의 군자금을 대주고 무기를 사주고 한 금액이 들어간 것이 당시 금액으로 600억에서 한 80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럼 지금의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2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종찬 할아버지 때의 재산이 엄청 많았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 당시 망하기 전에 조선의 제1의 갑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회영, 이시영 선생을 존경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는 드물게 보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어떤 그런 참 지도자의 고귀한 희생의 하나의 전형 모델로서 이회영, 이시영 집안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인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그 덕을 많이 본 거예요. 사실은 많이 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이종찬 광복회장의 할아버지인 친아버지가 이회영이고 작은 할아버지가 이시영이에요. 이 두 형제 그 집안은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화수분 역할을 했느냐. 그것도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이종찬 광복회장의 할아버지 때는 형제가 6명이었어요. 6명. 6명 가운데 우리가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두 번째 형인 이석영 씨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인가? 그러니까 형인 이석영.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동생이 이회영 선생.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시영 선생이에요. 6 형제 중에서 이 세 형제가 사실은 독립운동 자금을 댔는데 원래는 그 600억, 800억의 돈이 누가 갖고 있었냐 그러면은 이석영, 형인 이석영의 재산이었어요. 이석영의 재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종찬 광복회장의 큰 할아버지 뻘 되죠. 큰 할아버지 뻘 되죠. 그러면
그 이석영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돈을 물려받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좀 뒷 얘기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석영이 큰 아버지인 이유원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 바로 그 돈이에요. 그럼 이유원은 누구냐? 이석영의 큰 아버지. 그러니까 이종찬 강북 회장으로 보게 되면 한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뻘 되겠네요. 그렇죠? 이석영이 큰 아버지인 이유원. 그럼 이유원은 누구냐? 이유원은 평양 감사와 영의정을 지낸 사람이고 민비의 측근이었어요. 민비의 측근이다 보니까 사실 또 평양 감사도 하고 영의정을 했는데 망해가는 조선의 어떤 많은 이권에 개입했던, 어찌 보게 되면 좀 탐관오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아니 평양 감사하고 영의정을 하면서 어떻게 그 재산을 가지고 당시 돈으로 600억, 800억을 모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민비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민비의 비호를 받아서 사적으로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유원은 뭐 깨끗한 관리라고 볼 수 없고 좀 탕관오리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 이유원이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카인 이석영이, 그러니까 이회영 선생의 형이죠. 이석영이 아마 눈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조카인 이석영을 사실상 양자로 삼아서 하다가 죽으면서 그 이석영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 거예요. 그게 한 당시 화폐로 600억에서 800억에 달하는 엄청난 거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물려받은 이석영이 동생 이회영, 이시영이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걸 동생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형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을 가지고 이회영, 이시영 선생이 만주에 가서 그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무기를 구매해서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예요? 이석영이 훌륭한 분이죠. 양아버지 이유원으로부터, 그러니까 양아버지자 큰아버지인 이유원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그냥 자기가 먹고 살면 평생을 호의호식할 텐데, 제가 봐가지고는 오히려 이회영, 이시영 선생보다 이 이석영 선생이 더 훌륭한 분이 아닌가. 그걸 동생들이 독립운동한다니까 동생들에게 다 줬어요. 자, 여기서 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 주고 나서 본인 이석영은 어찌어찌 하다가 가난하다가 나중에는 쌀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이회영 집안, 이석영, 이회영, 이시영 삼형제를 가지고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회영, 이시영 선생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실제 이회영, 이시영 선생이 독립운동 자금을 할 수 있도록 그 돈을 다 준 형, 이석영은 잘 몰라요. 이석영은 동생들에게 돈 다 주고 본인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던 겁니다. 참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야. 자, 그러니까 이석영의 아들 이규석, 예?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이제 이혜영, 이종찬 강북 회장의 큰 아버지뻘 되겠네요. 큰 아버지뻘. 그 이석영의 아들 이규석가 화가 난 거예요. 왜냐? 자기 아버지 이석영이 모든 재산을 삼촌인 이혜영, 이세영에게 다 줬는데, 그리고 본인은 굶어 죽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석영의 아들 이규석가 왜가 화가 났느냐? 아니 삼촌인 이회영, 이세영은 독립운동하려면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돈 가지고 하지, 왜 아버지 돈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정작 아버지는 재산 다 주고 굶어 죽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또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혜영, 이시영에 대한 원망이죠. 아버지가 그런 거금을 다 줘가지고 독립운동하게끔 했으면 적어도 형이 먹고 살 만큼 그건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좀 화가 나니까 독립운동하면 자기들만 하면 되지 왜 형 돈을 가져가가지고 해가지고 진짜 형은
아버지는 굶어 죽겠느냐. 그래서 이 이규서가 화가 나가지고 일본 경찰에게 밀고를 했어요. 그래서 만주에서 이동하던 이회영 선생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매국 행동을 한 거죠. 매국 행동을. 참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 이종찬 집안 그 할아버지 때의 하나의 흑역사 비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걸 이종찬의 아버지인 이규하기가 아버지 이회영을 죽인 범인을 추적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어찌 보면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이규서가 범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규서는 뭐예요? 친일 행동한 거죠. 왜? 그 훌륭한 이회영 선생을 가지고 일본 경찰에 밀고 해가지고 잡혀서 결국 죽게 했으니까 민족 반역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또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큰아버지, 양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엄청난 재산을 동생들에게 다 주고 굶어 죽었는데 삼촌도 도대체 뭘 했냐 이거죠. 뭐 그런 원망과 함께 굶어 죽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비통함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런 원망과 분노로 삼촌인 이회영을 일제 일본 경찰에게 밀고를 했고 결국은 이제 이회영 선생이 체포되어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이건 정말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독립운동 명문 집안으로 알고 있는 그 집안의 어두운 일면이죠. 어두운 일면이죠. 또 실제 독립운동을 가능했던 그 자금은 그 선대의 탐관오리였던 이유원으로부터 나온 자산이 기본이 되었다라는 것도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듣는 내용일 거예요. 아마 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점에서 제가 이렇게 이종찬 강북회장의 집안을 할아버지 때까지 거슬러 가서 얘기하는 것은 그 할아버지 때의 이러한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훌륭한 집안의 그 손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린 이종찬 강북회 회장이 그러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있어야죠. 왜? 좌파들, 종북 좌파들의 대한민국 역사 인식에 동조를 하냐 이거죠. 왜 또다시 대한민국과 임시정부를 대립케 하는 논쟁을 다시 끄집어내냐 이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의원일 때 임시정부 법통을 헌법 전문에 넣자 이거 그게 반영되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지금 와가지고 임시정부를 실체적인 국가로서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강북회 문서를 가지고 대한민국 연호를 1919년부터 한다는 것은 이거는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강북회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종찬 강북회장은 전적으로 할아버지 이회영, 이시영의 덕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 후광으로 그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인데 참고로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있어요. 안양인가 어디서 사선했는데 여기도 이종찬 집안이에요. 같은 아마 사촌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이종걸 의원도 독립운동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종찬 강북회장이 제가 봐가지고는 이분이 그냥 뭐 정권을 오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자기 집안 위주로 대한민국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종찬 강북회장이 친일파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찬 강북회장이 쓴 그 자서전을 보게 되면은 해방 이후 장택상 씨가 일제시대 악질 고등계 형사였던 노독수를 경찰에 채용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친일파를 경찰에 넣어가지고 했다. 여러분 노독수는 뭐 그 일제시대 때 악질 고등계 형사였죠. 그래서 나중에 반민특위에 가지고 처벌했는데 이 노독술이 해방이 되니까 바로 경찰도 투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종찬 강북회장은 자서전에서 노독술이 경찰에 들어오게끔 인도한 사람이 바로 장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택상은 결국 뭐냐? 친일 경찰을 비호한 인물이다. 왜? 장택상 씨가 경무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택상을 가지고 친일파라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장택상 아버지도 친일파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악질 고등계 형사인 노독술은 해방되자마자 바로 경찰에 투신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해방되고 뭐 우리가 군도 없죠, 경찰도 없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제 하에서 공무원 경험한 사람, 경찰 한 사람을 경찰로 다시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타고 노독술이 결국은 경찰에 들어갔는데 그건 해방되자마자 바로 경찰 갔어요. 그런데 이 장택상 씨는 여러분 일본에서 동경 제국대학인가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런던 대학도 다녔고 또 뭐 독일의 베를린 대학도 공부한 거 상당히 그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외국어도 잘합니다. 영어도 아주 능통하게 잘하고 외국어도 몇 개 하고 그런 아주 인물이죠. 근데 이 장택상 씨는 해방 직후에 뭘 했냐 그러면은 국민대회준비위원회 외교부장을 맡았어요. 장택상 씨가 나중에 외교부 장관도 아마 했을 거예요. 국민대회준비위원회가 뭐냐? 해방되니까 우리 국내 인사들이, 국내 정치가들이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 미국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이런 것도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맞아들이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든 것이 바로 국민대회준비위원회였어요. 여기서 외교부장을 장택상 씨가 맡습니다. 그리고 이 장택상 씨가 영어를 잘하니까 국민대회준비위원회 외교부장을 맡으면서 동시에 당시 하지 군정장관인 하지 장군의 영어 통역을 맡았어요. 점령사령관이죠. 그러다가 이 장택상 씨가 1946년 1월 13일 경기도경부장이 됩니다. 경기도경부장은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서울경찰청장하고 경기경찰청장을 합친 거라고 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과 경기도가 같은 어떤 관할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 경기도경부장에 있었던 사람이 2달인가 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공석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찾다가 장택상 씨를 가지고 경무부장에 임명을 한 겁니다. 그 당시는 이제 조병옥 박사가 경찰의 총수였어요. 그래서 좌파들하고 싸웠죠. 그래서 사실 장택상 씨의 어떤 경력이나 능력이나 학력을 비하게 되면 뭐 이 경기도경부장 자리는 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야 뭐 그걸 장택상에게 그걸 맡기냐 그런 의견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워낙에 해방 직후에 좌우 대립이 크고 좌파가 무력을 써가지고 막 사회 불안과 테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경부장으로 장택상 씨가 취임한 게 그게 1946년 1월 13일입니다. 그러면 노독술은 해방되자마자 1945년 8월 해방되자마자 바로 직후에 경찰에 투신하고 장택상 씨는 이듬해 46년 1월 13일 날 경기도경부장이 됐는데 무슨 장택상 씨가 노독술을 가지고 경찰을 끌어들였어요? 그건 말이 아니죠. 그 어떻게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장택상 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어떻게 자서전에다가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택상은 이승만을 물론 존경했죠. 당연히. 따르고 또 이시영 선생도 매우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택상을 가지고 친일파다고 심지어 장택상 아버지로 친일파다고 이종찬 광복회장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역사 왜곡이다. 어찌 보게 되면 지나치게 자신의 할아버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친일파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종찬 광복회장 전임이 누굽니까? 김은웅 씨 아니었어요. 그 김은웅 씨도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과거 공화당에서 당뇨를 시작해가지고 뭐 보수정당의 한나라당인가 거기서 3분인가 국회의원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민주당으로 가고 그러다 문재인 정권에서 강복회 회장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자가 뭡니까? 김원웅 이 강복회장 전임 강복회장이 완전히 좌파 종북 주사파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미군이 점령군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지.
또 있지도 않는 자기 어머니를 가지고 독립투사를 만들라고 책도 내고 말입니다. 정말 이게 참 대한민국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전임 강북회 회장 김원웅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개인적으로 비리와 관련돼 가지고 조사받다가 암으로 숨졌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간에. 자, 전임 강북회장 김원웅도 그랬는데 지금 신임 강북회장 이종찬 강북회장도 그 김원웅과 비슷한 지금 그 역사인식과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더구나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종찬 현 강북회장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인 이철호 연대법대교수의 아버지예요. 실제 지금 이 사람이 이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전임 강북회를 완전히 망가뜨린 김원웅과 같은 비슷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김종인 씨 알죠? 비례대표로만 5번을 국회의원을 한 사람. 여야를 넘나들면서 아마 기네스북의 신기록일 거예요. 비례대표로만 국회의원을 5번 했다. 뭐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인데. 그러나 이 김종인 씨는 제가 봐가지고는 아주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자기 편의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변신과 배반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기회주의 정치인인데 그 김종인의 아버지가 또 독립운동했던 또 초대 대법원장을 했던 가인 김병로 선생이잖아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법원의 뿌리를 만들었던 분인데 그 김병로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 그 내각에 참여해가지고 초대 대법원장을 했잖아요. 그 훌륭하신 김병로 선생의 손자가 김종인인데 이 김종인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망가뜨리는 좌우를 넘나들면서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면서 개인적인 영혼은 다 누렸잖아요. 보면 이 김종인하고 지금의 이종찬 씨가 보여주는 정치적 행보가 비슷해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 할아버지 이회영, 이시영, 가인 김병로 선생의 업적과 그것을 깎아내리는 행동이다. 오히려 집안을 망신시키는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훌륭한 선대의 독립운동의 자손으로서의 그 전통을 잘 유지하려면 이렇게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지고 깎아내리는 이런 행동,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종인 씨와 이종찬 씨는 그 할아버지, 훌륭한 할아버지의 유지를 잘 이어받지 못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기회주의적 처신, 역사인식을 통해서 후대에게 지금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장본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아주 구체적인 실명이죠. 이종찬 강북회 회장, 또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원로 정치인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하는 내용을 했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뭐 개인 감정에 따라 가지고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건국은 이렇게 봐야 된다. 또 실제 그 할아버지 이혜영, 이시영 선생의 그 운동 전에는 그 이석영이라는 어찌 보면 제가 보는 더 훌륭한 그분이 희생이 있었다. 이걸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강북 회장이 그런 인식을,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가뜩이나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정통성이 부정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한 현세에서 강북 회장마저 그런 아리까리한 모호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까? 지금 좌파, 주사파, 정교조 이자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마친 지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엉터리 대한민국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이 이종찬 씨도 바랍니다. 그 엉터리 역사에 일조를 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종찬 강북회 회장의 회색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비판을 했습니다. 이종찬 강북 회장이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제가 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저와 공개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이 방송을 통해서 이종찬 강북 회장에게 대한민국 역사, 건국 관련된 논쟁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이종찬 강북회 회장과 뭐 거기 강북회 회원이 들어와도 좋아요. 논쟁을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를 수도 있겠죠. 틀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공화당 TV가 우리 공화당의 공당의 어떤 언론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정당으로서 공적인 인물인 이종찬 강북 회장의 이 잘못되어진 오도되어진 회색빛 역사인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당의 이름으로 문제 제기를 해줬으면 하는 것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뭐 이건 제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우리 공화당에서 그걸 꼭 받아들일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의 잘못된 역사를 하나하나 제대로 후손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서 팩트,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규명을 하고 거기에 맞는 해석을 하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바른 대한민국 역사를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내용을 여러분 뭐 여기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종찬 치면은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와 함께 제가 오늘 방송한 내용들을 또 참고해서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이 아마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 건국 혹은 또 그 이혜영, 이시영 집안, 그 이종찬 집안이죠. 그 집안의 어떤 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새로운 많은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종찬 강북 회장의 어떤 역사인식, 대한민국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왜 그러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제안하지만 강북회나 이종찬 강북 회장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한번 토론, 논쟁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방송 아마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한번 잘 곱씹어 되짚어 보시고 또 필요하면은 주위 분들에게 이 방송 내용을 좀 알려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 바른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어떤 인식이 다시 재인식되는 뭐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갖고 있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더운 날씨에 여러분 상당히 힘들지만은 뭐 우리가 건강하게 또 여름을 나야 되겠죠. 자, 또 이 남광규 교수의 대한민국 역사 바라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